자, 불안감이 여전하는 건 이제 확진 환자도 늘고 있지만 이 관리 당국의 감시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은 관리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환자들이 나오면서 걱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환자 2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는 이송 직원이 슈퍼 전파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그 궤적을 추적을 해보니까는 한 일주일 정도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환승도 2번 해가면서 일주일 정도 출퇴근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메르스 질병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의료기관 내 전파냐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지역사회의 전파냐가 상당히 예의주시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전문가분들 또는 방역 당국에서도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까 137번 환자분 그분이 만약에 그 바이러스의 극성기, 그러니까 즉 극성기라고 하면 바이러스의 배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 임상 증상과 맞물리는 시기에 이런 그 대중교통을 탔을 경우에는 사실 지역사회로의 전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전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추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그 바이러스 배출이 끝나는 시기까지 그 환자의 수가 새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정말 관건이라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송대섭 선생님 얘기를 같이 이렇게 함께 끄덕끄덕 듣고 계신 임방배 변호사께 이번에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격리 환자도 지금 5천 명이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동을 부린 사람도 있었죠? 네,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격리 대상이나 이렇게 의심 환자로 의심이 되고 있는 이 환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감염 확산에 대해서 방역 확산 방지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부 분들은 그중에 일부 분들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격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격리 장소를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어떤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법적으로 본다면은 이분들은 어떤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거를 그닥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치료를 안 받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거의 약간 이런 좀 생각을 갖고 계셔서 결국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 피해를 줄 그런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격리 대상이신 분들은 좀 더 협조적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다른 그 걱정되는 환자가 이제 141번 환자인데요. 이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이 말씀한 그 환자인데 지금 병원의 조치를 어기고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또 다른 숙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택시 내는 상당히 밀폐된 공간이고요. 그렇죠, 좁고 밀폐된 공간이죠. 141번 그 환자분이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시기면 충분히 감염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뭐 여러 경로로 다니지를 않았다는 지금 역학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그 택시 기사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뭐 현금으로 냈고 뭐 주변에 뭐 블랙박스도 하고 하는데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확인하는 절차도 좀 까다롭고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성, 기본적인 특성으로만 볼 때는 그런 까다로운 면이 있고 번거로운 면이 있어도 철저하게 다 자그마한 접촉이라도 다 확인을 해서 어떤 격리 조치.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병은요, 사실은 아까도 계속 반복을 했지만 연쇄적인 반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응이기 때문에 초기에 확실하게 그 범위를 정해서 격리가 되면 그 내에서만 끝나지 절대 밖으로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택시기사와 관련된 분들도 확실히 역학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환자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확진자 가운데 한 17%가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이거든요. 이 의료진의 감염 비율, 전염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높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정도 나오는 비율은 과거에 중동에서 나온 사례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병원에 다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의사분들하고 진찰을 하거나 문진을 할 때 정말 뭐 한 뼘 정도의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 그 기침이 살짝만 나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분비되는 비말에 의해서
그 직접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분들, 특히나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뭐 밀접하게 그 같이 옆에서 케어를 하시기 때문에 밀접하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좀 그 대책과 또 의료 종사자분들, 당사자들도 좀 특별한 조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보호복을 완전 모자 형식으로 입고 있는데 워낙 그게 좀 무겁고 좀 더운가 봐요. 몇 시간씩 같이 입고 있으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응급처치하면서 좀 벗거나 마스크 잠깐 착용을 안 한 그 짧은 시간에 또 전염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의료진의 전염 감염은? 그렇죠. 의료진들은 일반 분들이 어떤 밀접 접촉을 하는 그 찰나 순간순간에 감염이 되는 데 비해서요. 의료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돼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돼 있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정말 그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복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 이론적으로는 보호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변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고 보호복도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 조심을 하다가도 그렇게 한순간 방심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게 이제 벗거나 이럴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또 개연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종사자분들의 노출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또 그런가 하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한 단체, 의료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 이 단체,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요, 지난 5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의료단체는 사실 설립된 거는 정식으로 출범한 거는 지난 14일입니다. 14일인데 이미 5일에, 그 전보다 저 5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러면서 고발을 했는데요. 우선 이 단체는 원래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뭐 의사의 어떤 권리 피해 회복, 뭐 권리 보호로 만들어졌다고는 해요.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정확한 명칭.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인데 이 좀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그 단체 명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투쟁적인 성격이 좀 강한 그런 단체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연 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명예훼손이 물론 사실이건 허위사실이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는 맞지만 만약에 진실한 사실이고 그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라면은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설사 이게 허위사실로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또 역시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물론 검찰이 뭐 즉각 수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처벌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설사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송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한 것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아니면은 뭐 마트 같은 밀집 다중 이용 시설에 마스크를 쓰고 또 이용을 하면 손을 씻으면 절대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안전한 건지, 그리고 아이들은 또 학교에 보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로 이렇게 전파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중시설 또 밀집시설을 가시더라도 그런 호흡기 예절 또 다음에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하시면 상당 부분 그 실제 이런 밀집 지역에서 감염이 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 WHO에서 공동조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볼 때도 그분들의 그 상당히 그 공통된 지적이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를 휴업할 것까지는 굉장히 과도한 조치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학교를 휴업할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렇게 지역사회로의 전파 또는 아이들의 전파의 사례들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런 휴업들이 돼도 그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좀 공통적인 의견이어서. 저도 한 가지 끝으로 여쭤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아픈데 고열이 나요. 39도나 40도까지 나는데도 응급실 가기 무서워서 일단 집에 있어 버텨보고 본인들이 뭐 해열제를 먹인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지금 건가요? 뭐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 당장 응급실로 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 그 지역마다 그리고 동네 가까이에 있는 지역 의료원들 그러니까는 동네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일반적으로 아플 때 너무 뭐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역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모든 전문가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밤 사이에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19명, 확진자는 4명이 늘어서 154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잠복기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24일까지 추가 확진 환자가 안 나오면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오고 또 다른 잠복기가 있으면 또 2주, 3주가 더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속단하기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